자,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자중질환 여러 가지 말과 말이 섞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2030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의 원인 분석을 놓고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 오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조국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도 이 참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들 초선 오적이라고 불리면서 지지자들과 일부 강성 당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초선 오전 논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선거를 치면 큰 선거를 치게 되면 당내에서 항상 이제 노선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노선에 계속 강화하는 게 맞는 거야. 또는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우클릭,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좌클릭 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얘기들. 그런데 초선 5적, 그다음 이제 친문 강성 지지를 부르는 초선 5명의 저 얘기들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이 언로가 막혀 있구나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비박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변되는. 그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변되는 그 KY 소위 투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철은 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 대해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를 조금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고 청와대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팀을 강조했잖아요. 비주류랑 세력 자체가 없습니다. 180명이 있어도 180명 다 한 목소리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초선의 5명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도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친문 강성 지지층들한테 밀려서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 내년 대선 해볼 만할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보수정당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고정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은 큰 선거 나가면 찍습니다. 문제는 중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스윙보터로 불리는 사람들, 이 유권자들의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스윙보터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이념적 정책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상대 것들을 조금 채용을 해야 그래야 스윙보터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본인들의 기존 지지 노선, 기존 이념들을 강화한다? 글쎄 이래서 큰 선거 이기겠습니까? 네, 지금 문자 폭탄도 쏟아진다고 하고 초선 의원들의 이 반성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당내에서 나오자 이런 SNS 글,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지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용기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 정도의 반성과 의견 표출조차도 쏟아지는 문자와 댓글로 위축이 된다면 이 민주당의 경직성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너무 늦었다. 그래요. 오히려 네. 늦었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하나의 개개인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그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침묵이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데도 기여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희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게 다른 이견이 존재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돼야만 사실은 그 정당의 지속 가능성
건강도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성 지지자들도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의견도 또 수용할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인지를 찾는 그 과정이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방향, 과정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초선 오적은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정용기, 2030 이 청년 의원들인데요. 초선족들 정신 차려라, 초선 오적은 탈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이 강경 친문 지지층, 강경 지지층과 어떤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국민의힘 선거에서 승패 아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태극기, 강성 지지층 태극기와 결별한 그런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됐다, 승리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서 이긴 예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진영에서 세를 구축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중도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어떤 이견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격화되고 심화되면 내부 균열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 가기도 전에 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라든가 많은 생각 있는 분들은 이런 극심한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사실상 공감대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역량이거든요. 그 정당의 역량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이제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관심도 있고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추후에 전당대회에서 할지 중앙위에서 할지 이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장 좀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이번 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예요.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없지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죠? 네, 윤호중 의원이나 안규백 의원, 박완주 의원, 김경합 의원 등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는데 저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자치단체장 2명을 뽑았어요, 광역을. 그런데 이 정도 표차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정당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도정한 비대위 자체가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도정환 위원장부터가 강력한 친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혁신 카드가 아니라는 말이 민주당 이 이전 최고위 회의에서 불거져 나왔잖아요. 고성이 오가는 걸 기자들이 또 캐치하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이게 쇄신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고초려에서 김종인 위원장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토 정서가 꽤나 높습니다. 이 정도 선거 대승을 이끌었는데도 아직까지 강성 보수 지지자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존폐의 위기에 서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정도 되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이 심야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한 거잖아요. 사실 심재철 전 원내대표도 정치 성향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결이 맞는 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고 당장 1년 뒤로 다가온 대선의 시기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는데 이 와중에 전당대회를 이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느냐, 중앙의 의사를 더 반영하느냐, 이번에 회초리를 때린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면 아주 강성이고 안규백 의원이나 박완주 의원이면 그래도 좀 무난하다, 온건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건 정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지금 거론된 후보군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중에 한 명이 된다 한들 밖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번에 회초리 제대로 맞고 정신 차리는구나, 쇄신하는구나라고 사인을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180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배의 의미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삼고초려했던 총선에서 대패했던 미래통합당 못지않은 개혁과 쇄신의 카드가 새로운 지도부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1년 뒤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새로운 쇄신의 카드가 없다면 누가 원내대표로 오든 누가 당대표로 오든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야당으로 쏠린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교체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일부 부처 장관들 개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쇄신의 의미 다른 정책 방향이 가지 않고 인물만 바뀐다면 바뀐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영커가 제대로 짚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다 계속 이제 야당과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영비 장관 계속 있다가 장관이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뭐 2, 4법 공급 대책인지 뭐지 나오긴 나왔지만 큰 틀은 큰 흐름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변창흠 장관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람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여가 돼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한들 변창흠 장관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한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는 시각, 방향 이거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장관과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자체,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그 정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아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대로 계속할 거고 이게 뭐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그건 한번 1년 후에 지켜보시죠. 네, 지금 뭐 사람보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예정된 대정부 질문 19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총리 후보 검증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네. 거론되는 후임 인사들이 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요. 여성으로는 뭐 김영란 전 대법관이나 유은혜 지금 사회부총리도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또 깜짝 카드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총리 인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사인을 줘야 됩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겠다. 어느 정도 유연하게 야당과 협치하면서 이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좀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론되는 여러 인사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내부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지역구가 또 TK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 극소수의 어떤 그나마 소수의 목소리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김부겸 전 장관을 인선하게 된다면 약간의 기조 변화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두 번째로 지적해야 될 문제는 지금이 과연 정세균 총리가 물러날 시기가 맞는 것인가?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민생부터 어느 정도 잡고 성과를 내고 나오겠다는 게 정치권에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의 대선 가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이 아니고 더 늦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나라만 생각했다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600명, 7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인 총리가 자리를 비우고 그럼 차기 총리 인선하는 기간 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청문회 거치려면. 이게 과연 정치인 이전에 총리로서는 적절한 처신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진 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5.3일에서도 그 열린우리당이 진 적이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2011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뭔가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비대위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인적 쇄신 말고 뭔가 야심찬 카드 하나 들고 올 것 같은데 반전의 계기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승패를 가른 요인이 뭔지를 규명을 하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죠. 뭐냐면 사실은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민심을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왜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람을 바꾼다,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정청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은 사실상 바꿀 수가 없어요. 네. 114명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개각 남은 건데, 개각은 저는 대폭 개각의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등등의 부분들은 개각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청와대도 일신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인적 어떤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내용을 민심의 향배를 맞춰가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받드는 어떤 정치를,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 이후에 야권에 주어진 숙제는 아마도 야권 재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제 향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조금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요. 글쎄 뭐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아마 이 지금 당대표가 뭐 대선 과정에서도 조금 영향력 행사할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경선료 같은 거 정비해야 되니까. 당대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공천권이라는 게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에 대한 어떤 싸움, 투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선거 끝나면 합당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합당을 추진하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들어오고 말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양당 간에 힘겨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끝나고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왜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 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저는 조건 없이 합당한 것이, 그것이 순리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야권도 이제 새 지도부를 뽑을 텐데 뭐 대선을 위한 관리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결국 정치는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용이하고 많은 뭐 유효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에 대한 이 야권 재편론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 보면, 자, 오세훈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자,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보수 대통합만 하면 승리한다더니 결과가 뭐였냐?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 단속해서 사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 무슨 통합 타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자강에 더 방점을 찍은 모양새인데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겼고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전보다 오히려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더 무게추를 두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아질 것이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 의석수가 3석 정도가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당원들의 숫자나 뭐 당협위원장들의 조직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과는 비교하기 힘듭니다. 네. 결국 가장 차별화가 되는 건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 파워인 셈인데, 그 브랜드 파워도 이번에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하면서 어느 정도 손상이 갔죠. 그러니 통합 자체를 추진하는 큰 흐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당대당 통합에서 소위 말하는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당협위원장들을 우리 사람으로 심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지분 싸움이 아주 팽팽한데,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명분으로 삼아서 국민의당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지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아니다, 5대5 지분으로 절반 정도의 당협위원장을 우리 국민의당 출신으로 넣겠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된다면 보수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에 단일화 경선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국민의당보다는
국민의힘 위주의 재편, 국민의힘 위주의 통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함께 가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당주의자이고 의회주의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정당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지 무조건 않냐고. 자꾸 외부에서 사람 찾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래서 대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야권 통합 전망과 함께요. 재보선 선거 이후 정치권 후폭풍 전해드렸습니다.